자, 화학과 우리의 삶이 있다. 보면 화학이란 게 뭐야? 화학과 우리 삶인데 화학이란 게 정의가 뭐야?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이라니? 이해됐냐? 물질에 뭘 이용한다고? 성질과 구조 변화를 갖다가 구조라든지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물질의 성질과 구조, 그 다음에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근데 이 화학이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네 몸 구성 자체가 다 화학물질이야. 화학하고 우리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인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을 보자. 우선 화학이 인류의 문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의식주지. 의식주를 해결했단 말이야. 응? 첫 번째 봐라. 이렇게 인류의 문제는 뭐가 되면서 발생했어?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잘 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니까 의약품도 개발해야 되고 막 여러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렇게 인구 증가가 원인이다. 서울아, 내일 5시 5시 좀 이렇게 넘어도 돼. 그러니까 와. 하는 말고. 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자, 보자.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첫 번째, 뭘 해결했어? 암모니아 합성이다. 왜 암모니아 합성을 해야 될까? 자,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먹을 것도 많이 처먹어.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 있잖아. 탭이라든지 우리 분뇨를 해가지고 자연 미료를 줬단 말이야. 이거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3대 원소가 있어. 질소, 인, 칼륨이야. 특히나 질소가 필요해. 근데 질소를 그만큼 공급 못 해줘. 왜 그러냐면, 자, 질소는 공기 중에 졸라리 많아. 78%가 있어. 근데 우리 몸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나가버려. 이게 질소는 고정이 안 돼. 직접 고정이 안 돼. 식물이나 동물한테. 직접 고정은 안 돼. 지그들끼리 삼중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무지하게 세.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직접 고정은 안 돼. 그러니까 간접적인 고정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뭐야? 공중방전되지.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가 고온고압의 상태에서 일산화질소가 돼. 갖고 질산 이온 형태로 흡수가 돼. 식물에게. 첫 번째니. 또는 식물의 뿌리에 보면 뿌리에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갖고 얘들이 암모늄으로 바꿔줘. 그러면 식물이 이걸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이걸 섭취하면 우리도 이제 질소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물에게 대량으로 질소를 공급해줘야 돼. 그 방법이 뭐야? 암모니아야.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이 돼. 그러면 암모늄은 흡수가 잘 돼. 이렇게 이온 형태로 흡수해야 돼. 식물이.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 합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암모니아는 그냥 해준다 해서 야, 암모니아를 합성하려면 질소하고 수소를 섞어줘야 돼. 근데 공기 중에서 질소하고 수소를 섞어준다 해서 이것들이 결합을 하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이 조건을 찾으려고 독일의 과학자 하버가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찾은 게 고온 한 300도에서 400도 찾았어. 그리고 300기압 이상 고압, 그 다음에 백금 촉매까지 사용했어. 그래가지고 뭘 합성한 거야? 암모니아를 합성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반응 전후에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는 자체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나 수 맞춰줘야 돼. 여기 2개지. 그럼 여기 몇 개 해야 돼? 2개. 그러면 수소는 몇 개 해야 돼? 2, 3은?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갖고 이러면서 암모니아 합성하니까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질산이나 황산을 섞어갖고 질산 암모늄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 원료야. 그리고 질산 암모늄은 또 뭐냐? 화약의 원료야. 이게 비료 공장 옆에 화약 공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생산했다.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다. 오늘날은 화학의 발달로 농업용 필름, 작물 보호제 등이 개발되어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 말했지. 봐라.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 비료. 질소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3대 성분, 질소, 칼륨, 인 중에 하나다. 식물은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므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뭐가 필요하다? 질소 비료가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의약품 개발이 있어. 의약품이든 뭐 합성섬이든 최초로 발견된 건 꼭 알아야 돼. 근데 의약품 개발은 왜 했냐? 의료 문제가 발생했어. 과거에 의약품은 천연물질에 한정이 돼 있었지.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어. 첫 번째로 의약품 개발에서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것보다도 세균에 감염돼갖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대. 나이팅게일이 간호사야? 아니야. 통계학자야. 나이팅게일은. 갖고 이렇게 항생제 쓰기 전에 이제 야전병원이 있잖아. 더러워.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 야전병원 깨끗하게 관리하지. 그러면 사망자가 3분의 1, 4분의 1로 죽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그 세균이 안 사는 걸 보고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다. 그래갖고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추출한 거야. 그래갖고 최초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야. 그래갖고 페니실린은 최초의 뭐다? 항생제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다. 그러면 이 페니실린이 뭐냐? 어떻게 죽이냐? 세균은 세포벽이 있어. 이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세포벽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페니실린 써도 우리한테는 유해한 거야. 이해됐어? 최초의 항생제다. 그 다음 뭐가 있어? 아스피린이 있어. 아스피린이 진통제지. 근데 봐봐 옆에 살리실산이라고 있어. 버드나무 껍질은 에 있는 살리실산은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되었지만 떫은 맛이 나고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호프만이 여기다가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섞었어. 갖고 아세틸 살리실산,
즉 아스피린을 만들었어. 이게 최초의 합성의약품. 갖고 진통제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속쓰림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일부만 해결한 거야. 속쓰림 문제는 계속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너 아스피린 뭐가 안 먹어? 요새는 뭐 먹어? 아스피린의 단점, 속쓰림을 없앤 게 타이레놀이야. 그래서 요새는 타이레놀을 먹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해 다 했지? 뭐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고 독일의 화학자인 호프만이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고 상품명이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다. 해열 진통제로 사용된다.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고 페니실린이 분자 구조를 변형하여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근데 아스피린의 구조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지. 탄소화물이야. 합성의약품은 대부분 탄소화물이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됐어. 화학의 발달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의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 다음 이제 의를 해결하는 뭐가 개발됐어? 합성 섬유가 개발됐다. 합성 섬유가 개발됐어. 합성 섬유는 뭐라? 천연 섬유가 있는데 천연 섬유가 뭐야? 면, 마, 견, 비단 등이 있어. 근데 얘는 흡수성은 좋아. 수분도 많이 포함하고 촉감도 좋아. 근데 단점이 너무 많아. 잘 나가죠. 그리고 생산 기간과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돼. 옛날에는 못 살 때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면만을 갖다가 화폐 단위로 사용하는 거야. 물물교환됐잖아. 그럴 만큼 이게 생활에서는 필수적이었는데, 천연섬유는 과거에는 면, 마, 실크와 같은 천연섬유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지. 근데 천연섬유는 촉감과 흡수성은 좋지만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 근데 인구 증가로 섬유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천연섬유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지.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초에 화학관을 통해서 합성섬유를 개발했다. 합성섬유가 뭐야? 이 중에 합성섬유는 뭐야? 원유에서 뽑아낸 거야. 원유에서 뽑아내. 합성섬유는 대표적인 게 뭐야? 두 가지지. 나일론하고 뭐가 있어요? 거기 나왔잖아. 오른쪽에 봐봐. 폴리에스터가 있지. 근데 합성섬유는 잘 구겨지지 않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래가지고 합성섬유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만든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을 갖다가 이거다. 그러면서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대체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인류의 의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 근데 올라와봐.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섬유인 거야. 누가 했다? 미국의 과학자인 캐다로스가 개발했어. 이거는 좋은 점이 많아.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고 튼튼하다. 스타킹도 뭘로 만들어? 나일론으로 만들어. 잘 신축성 좋고 질기지. 근데 얘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 불에 약해. 그리고 흡수성이 거의 없어. 이걸로 나일론 100%로 양말 만들지 장화 신는 거하고 똑같아. 무조건 걸릴 거야.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의류에는 나일론 100%안 써. 나일론 10%, 20%를 함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류라든지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스타킹에 쓰이는 거야. 그리고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소입니다. 그래갖고 색이 잘 변하지 않고 세탁이 쉽고 의류의 소재로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이 있어. 우리 양털과 같은 성분이야. 양털 성분을 갖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 수면 양말이라든지 우리 복실복실한 있잖아. 잠옷 있지. 그게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이야. 이해됐어? 그런 걸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금속의 재료입니다. 금속들은 반응성이 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반응을 해? 물과 산소로 반응해갖고 산화되고, 즉 순수한 금속은 못 있고 산화물로 존재해. 그러면 금속은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지.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형태의 재련한 건 순수한 형태의 뭘 얻는다? 금속을 얻는 과정이 재련인 거야. 근데 비금속은 산화가 안 돼. 그냥 갖다 쓰면 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갖다가 철광석 Fe2O3야. 여기다가 코쿠스였고 석탄 덩어리였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 물려줘. 그러면 높은 온도에 녹이면 이제 탄소가 불완전 연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겨. 그리고 이 Fe2O3 철광석에서 뭘 떼어내고 산소를 떼어내갖고 순수한 금속 Fe1을 얻을 수 있어. 순수한 금속을 얻자. 이해됐어? 이거야. 근데 이 철이 개발되고 나서 어떤 것도 있어. 부수적으로 철골이라든지 철근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높게 크게 못 지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주거 환경도 개선한 거야. 철의 재료. 이해됐어? 이렇게 됐다. 근데 그리고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도 해결했다. 그러면 철의 재래는 철은 철광석을 재련하여 얻는다. 철광석을 코쿠스와 함께 용광로의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그러면 18세기 이후 철을 재련하는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철도, 대형 교량, 선박 등을 만들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이제 알루미늄이 재료. 과거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알루미늄 가격이 비싸다. 나폴레옹이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갖고 알루미늄 누가 선물해줬대. 알루미늄으로 만든 자전거를 선물해줬대. 그래갖고 졸라 좋아했대. 그때 알루미늄은 금보다 비쌌어. 금보다 비싸다니까. 얻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1866년 홀과 에로가 전기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켜 알루미늄을 얻는 기술을 개발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싸진 거야. 알루미늄 가격이. 그래가지고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옆에 보면 알루미늄의 원석이 뭐냐? 옆에 나왔어. 보크사이트야. 우리나라에는 보크사이트가 안 난다.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전량 수입하는 거야. 봐봐. 보크사이트는 수산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로서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는데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이 산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근데 전기분해법이 개발되면서 쉽게 되면서 싸진 거야. 그 다음
이제 5번째, 플라스틱의 개발. 플라스틱의 개발을 보자. 플라스틱은 다른 말로 하면 합성 수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자, 분자량이 많이 이상인 놈은 고분자라고 해. 근데 합성 고분자가 있고 천연 고분자가 있어. 합성 고분자에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 있어. 뭐 열경화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그리고 합성 섬유에 이 합성 고분자들은 전부 다 원유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 근데 합성 섬유에 아까 지금 말한 나일론, 폴리에스터, 뭐 폴리아크릴로 니트리 있고 합성 고무도 있어. 근데 천연 고분자에는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는 탄수화물, 지질이 다 합성 고분자고 천연 섬유, 아까 지금 면마, 견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천연 고무도 있어. 이해됐지? 근데 이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야. 과거에는 봐봐,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의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원료로 해갖고 만든다. 그래갖고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 생활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6번째, 건축재료의 개발이 있어. 건축재료의 개발. 건축재료의 개발은 이것도 왜?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살 데가 부족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발전한 거야. 과거에는 돌과 나무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겁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로 건축하기가 어려웠지. 야, 피라미드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거든요. 장난 아니게 돈 많이 들고 그러겠지. 근데 현재는 화학의 발달로 다양한 건축 재료가 개발되어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강철은 말한 철을 주성분으로 탄소의 함량을 조절하여 만든다.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철도 종류가 있다. 뭐 있어? 연철, 주철, 강철이 있어. 근데 탄소 함량에 따라 틀려. 갖고 주철은 뭐라 그러냐면 주철은 무쇠라 그러지. 강철에 비해서 탄소 함량이 많아. 근데 주철은 단단하긴 단단하지. 근데 잘 깨져. 그러니까 뭐 긴 나와가지고 긴 열전이 나왔고 뭐 어떤 아저씨가 숯뚜껑을 깨버리지. 주철이니까 깨는 거야. 강철이면 깰 수 있어 없어? 찌그러져. 못 찌그러뜨리도 못해. 근데 야, 옛날에 너는 모르는데 선생님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영화, 로봇 만화영화가 로보트 태권브이가 있었어. 일본에서 만든 로봇 만화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 마징가 제트가 있어. 근데 마징가하고 옛날에 애들이 로보트 태권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물어봤어. 선생님 바로 알지. 야, 이제 그 마징가 제트의 주제가가 뭐냐면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이야. 무쇠는 주철이거든. 그러면 강철로 만든 로봇 태권브이가 날라차게 한 방이면 마징가 제트는 다 깨져버려. 그거지. 그럼 보자. 그리고 시멘트는 탄산칼슘을 갖다가 가열하지. 가열하면 얘가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를 해. 여기다가 산화칼슘에다가 점토라든지 뭘 여러 가지 섞으면 시멘트가 되는 거야. 산화칼슘 등 칼슘 화합물과 모래,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 거야. 물과 반응하여 단단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된다. 그리고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든다.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나 창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옆에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 봐봐. 보충자료. 천연 화석연료의 이용, 석유,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생활은 더 편리해졌다. 화석연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가정용 연료나 운송수단의 연료, 그 다음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넘겨. 이제 화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 현대과학, 기술, 사회가 발전했다. 이제 뭘 보자? 화학과, 현대과학, 기술, 사회의 발전 보자. 첫 번째가 뭐니? 이제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번째가 반도체와 화학이. 그러면 자, 우리가 물질을 전기 전도성에 따라 나누면 도체하고 뭐가 있냐? 부도체, 절연체가 있어. 응? 근데 도체는 뭐니? 자유전자가 많아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지. 근데 부도체,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그래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류가 잘 흐르고 얘는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어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지. 그게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야? 반도체야. 반도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뭐 빛을 비춰주거나 뭐 압력을 가한다든지 뭐 불순물을 집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이진법이지. 그리고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이 필요해. 이 부품이 뭐가 되는 거야? 반도체가 되는 거야. 반도체 가지고 뭘 만들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든지 전류나 전압을 증폭시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게 다이오드예요. 그리고 전류를 증폭시키고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 옛날에 초기의 컴퓨터는 ENIAC이야. 기능은 전자계산기만 보대. 근데 2000집 정도 돼. 왜 그러냐면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진 공간이 이만한 컸어. 그러니까 이게 수천 개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반도체가 개발되면서 트랜지스터가 이제 컴퓨터가 작아지고 빨라지지. 다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도체는 규소하고 저모늄을 원료로 만들지. 근데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불순물을 소량을 섞어. 13족하고 섞으면 14족에다가 13족하고 섞으면 P형 반도체, 플러스형 반도체. 그리고 14족에다가 15족을 섞으면 N형 반도체야. 마이너스형 반도체가 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인 모래를 높은 온도에 가열한 뒤 재결정하여 순수한 규소로 결정을 얻고 이걸 원통으로 만든 다음에 옆으로 잘라 갖고 둥그런 원판 웨이퍼가 만들어져.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겨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그럼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잠깐만.
소율이 오늘 배운 거 많이 이해했어?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 선생님이 이거 찍어놨으니까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 올리거든. 여기다 올리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 주소를 갖고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가도 돼? 자, 요거 월요일날 5시 옆에다 여면 돼. 다시 좀 넘어져. 알려주신다고 하시고 안 뭐? 그거? 유튜브? 네. 뭐냐면 덕고운 TV. 다 올릴 거야. 덕고운 TV 있어. 봐봐. 그 다음 이제 덕고 노연할 때 덕고 훈 TV. 알겠지? 있지? 구독하면 돼. 그리고 봐봐. 이제 두 번째 화학전지하고 화학고자. 요새는 이제 내연기관이 물러가고 이제 전기자동차가 대세지. 근데 아직까지도 전기자동차가 불안해서 선생님도 안 사는 거야. 근데 전기자동차가 불안한 이유는 뭐야? 배터리 때문이야. 배터리가 불이 나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그럼 화학전지는 뭐냐? 옆에 봐라. 자, 자발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 리튬 이온 전지는 두 전극 사이에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자, 그럼 옆에 이제 본문 보면 화학전지는 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구성한 물질과 전해질로 되어 있다. 전해질은 뭐야? 황산과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야.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우리 요새 배터리는 거의 뭘 사용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야.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거야. 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가 가능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며 어디도 사용돼? 전기자동차에도 사용돼.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가솔린이나 경유로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보다 환경오염물질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효율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무리 높아봤자 40%를 넘어. 근데 전기자동차는 60, 70이요. 그러니까 에너지효율이 높으니까 그걸로 사용해야겠지. 그리고 화학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디스플레이하고 화학이 있어. 디스플레이는 영어로는 뭐야? 뜻이 한국말로는 화면이지, 화면.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디스플레이는 옛날에는 PDP 대형 화면을 만드는데 PDP, 그 다음에 LCD, LED가 있었어. PDP는 뭐냐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야. 얘는 D가 뚱뚱해. 전기 에너지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제일 먼저 없어져버렸어. LCD는 뭐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야. 액정, 옆에 LCD는 옆에 보충자료 보면 고체와 액체의 중간의 성질을 갖는 액정 분자를 이용하여 색을 조절했어. 근데 이 액정도 LCD도 요새는 이제 적게 생산해. 요새 대세는 뭐다? LED야. LED는 뭐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그래갖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 근데
액정 표시 장치 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가 많이 사용된다. 근데 OLED는 뭐냐면 LED 중에서 5번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유기 발광 다이오드야. 유기물로 전기가 통할 때 빛을 내는 유기화물 발광 다이오드로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으로 만들어서 색을 표현한다. 유기물은 뭐야?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 안 해. 그래가지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암석이라든지 공기야. 근데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거야. 갖고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유기물 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를 만든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OLED가 우리 핸드폰 액정 있지. 이게 아몰레드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그리고 LCD와 OLED를 사용하면 모니터를 얇게 만들 수 있고 OLED를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에 활용하면 모니터를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며 가벼우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런 기술도 화학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의약품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 네 번째 의약품과 의약품과 화학이다. 의약품도 다 거의 대부분이 탄소화물이야. 봐라. 뭐라고 나오냐면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항암제, 백신 등을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소화물이야. 탄소화물이 뭐야? 탄소가 중심 원자야. 탄소하고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등등이 결합한 거야. 중심 원자는 누구야? 탄소야. 탄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화물을 만들 수 있어. 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란 말이야. 최대 4개의 원자,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고 단일 결합도 되고 이중 결합도 되고 삼중 결합도 돼. 그리고 사슬형도 만들 수 있고 가지형도 만들 수 있고 고리형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화물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탄소끼리 계속 결합해갖고 분자량도 많은 놈을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 신체를 대체하는 인공장기나 관절 개발 등의 의학상품의 발달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소재는 새로 개발된 소재지. 신소재하고 화학을 보자. 그러면 신소재는 뭐봐? 가하면서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요새는 우리가 방탄복 있잖아. 방탄복에 있는 폴리카본 에이트가 있어. 그게 완전 강화 플라스틱이지, 이거. 이게 총도 막아. 총도 막아. 그리고 유연성과 전기전성이 높은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형상계열화금 등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용품, 자동차, 항공우주 관련 제품, 전자기기 등에 활용된다. 다이아몬드, 탄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동소체라고 해. 같은 탄소 원소로만 만들어졌어. 그러나 구조가 달라갖고 성질이 다른 거야. 근데 그 중에 흑연은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4개지. 그 중에 3개만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전자 1개가 남아갖고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얘는 육각형 구조란 말이야. 그래갖고 층상 구조다. 갖고 밑에 층에도 또 있어. 근데 층과 층은 같은 층은 결합이 세. 근데 다른 층은 결합이 약해. 그러니까 연필이 공책이 찢어지지 않고 연필이 써지는 거야. 근데 얘는 우연치 않게 영국의 연구소에서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흑연을 딱 쳐발랐어. 그랬더니 한 층이 떼어지는 거야.
이 흑의 만층이 그래핀인 거야. 이걸 원통형으로 돌돌 말면 그게 탄소 나노투가 되는 거야. 그래핀은 얇잖아. 얇으니까 이게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탄소 나노튜브는 철보다도 100배 강해. 그러니까 요새 탄소 나노튜브가 갖고 뭐야? 방탄 복을 만들지. 졸라 강하니까. 이걸 많이 뭉쳐가지고. 그리고 터치 스크린은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생활 곳곳에 이용되고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는 화학은 사람의 피부 및 생체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갖춘 물질을 만드는데 기여도 한다. 그리고 화학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갖다가 할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화석연료가 온실기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화학이 이용된다. 요새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하는 거 또는 이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이거 외워놔야 된다. 뭐라고? CCU다.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이게 카본 탄소를 잡아서 이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야.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야. CCU가 US가. 즉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섬유, 건축자재 등의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 화학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쓰인다. 이해됐지? 됐지? 넘겨. 이제 22페이지로 넘겨. 너 이거 살아있다. 문제 풀어야 되네. 그래갖고 이것도 풀고 선생님이 또 다른 것도 줄게. 문제 필요한 거. 풀어야 돼 기본적으로. 과목 3개 다 쓰나요? 그래? 3개 다 해야지. 시험 대비 해야 되니까. 좀만 시험. 그리고 뭘부터 하자. 응? 여기까지 나갔다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나갔다고? 학교에서 여기서 나가야 돼 다음 시간에. 내가 네? 안 가서. 그럼 선생님이 빠르네 우리가. 오늘 여기를 제대로 해버릴 거야. 알았지? 일주일에 수업 3번이야. 3번이야? 안 하면 질문해 모르면. 자 이제 몰과 화학식량이 있어. 화학식량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원자량, 분자량도 다 포함되어 있어. 응? 자, 뭐가 있냐면, 자, 처음 봐라. 이제 화학식량이 있어. 화학식량 속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원자량이 나온다. 지원아.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다. 실제 질량 아니야. 왜? 원자는 물에도 안 보여. 원자가 수소 원자의 지름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래. 전자혁명용 구조로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보이지도 않는 게 질량은 측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뭘 쓴다? 상대적인 질량을 쓴다.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원자량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A에 대한 미지,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A에 대한 B니까 단위는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이때 실제 질량이 봐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분해입니다. 아이씨.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분해입니다. 아, 이걸 맨날 화학에 써야 돼. 아, 수소 한 개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램이에요. 그럼 졸라 불편하죠.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나기 위해 상대적인 질량을 씁니다. 원자량이야, 그게.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다 했지. 그 기준이 누구야? 탄소야. 탄소를 원자량을 12로 나. 이게 기준이야. 그거에 비해서 탄소 원자 1개하고 수소는 12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12분의 1이지.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의 질량은 1개, 1인 거야. 원자량은. 그 다음 질소는 얼마? 14.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 16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자 보자. 거기서 봐봐. 원자량은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다.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다. 그러면 보자. 자, 탄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12개하고 똑같다.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은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 따라서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니까 수소의 원자량은 1이지. 그리고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은 탄소 원자 질량의 3분의 4에 해당한다. 즉 탄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3개하고 같아. 그러면 4 곱하기 12는 3 곱하기 x가 돼. 따라서 x가 16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왜 원자량을 사용해? 원자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원자량으로 사용하는 게 화학에서 편리하니까. 근데 이 원자량이 누구하고 똑같다? 원자량은 거의 질량수하고 거의 같다. 그러면 질량수가 뭐야? 질량수가 우리가 원소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A하고 밑에 A하고 B를 쓴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A가 누구냐? 모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갖고 양성자 수를 센 거야. 갖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즉 밑에 있는 숫자는 원자번호. 뭐야? 양성자 수야. 그러면 원자는 중성돼야 되니까 플러스가 7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전자수하고 같이. 이해됐어? 원자의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원자핵.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즉 얘는 뭘 표현한다? 질량수를 표현한다.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원자의 교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 갖고 있는 거야. 따라서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야.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봐봐.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이 있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지. 그럼 양성자 3개고 전자 몇 개다? 3개야.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냐? 원자번호가 3이지. 질량수는 2m 플러스 1하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면 되니까 얼마야? 2 곱하기 3이 6이지. 그리고 플러스 1하면 7이야.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올 쓰면 질량수는 2m 플러스 1하면 돼. 원자번호에다가 2를 곱해준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7은 뭘 의미하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잖아. 양성자 몇 개야? 3개지. 그럼 중성자 몇 개야 돼? 4개지.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질량수야. 그 다음 원자번호가 8번인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수 8개고 전자수 8개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그리고 얘는 뭐야? 원자번호가 짝수지. 질량수는 2m만 하면 돼. 2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16인 거야.
16이니까 이 16은 뭐 플러스 뭐야? 8 플러스 8. 그래갖고 8개인 거야. 그래갖고 원자 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하면 돼.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돼. 근데 원자 번호가 짝수야. 그러면 질량수는 2만 곱해주면 돼. 이해됐어? 물론 이걸 어중간한 놈들 다 따라. 근데 예외는 있지. 예외가 누구야? 수소야.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그리고 질소도 7이니까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거 빼고는 몇 개 빼고는 이거 다 따른다. 이해됐어? 근데 이때 원자량은 뭘로 정하냐? 평균 원자량으로 정하는데 평균 원자량으로 정하는데 뭘 고려해야 돼?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야 돼. 봐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동위원소가 뭐냐? 동위원소가 뭐냐? 이런 거야. 동위원소는. 동위원소는 뭐냐면 이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동위원소는 이거야.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다 있다. 다 있는데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원자 번호는 같대. 근데 원자 번호는 뭐야? 양성자 수지. 얘들은 양성자 수가 같아요. 그 다음 뭐 똑같아? 그러면 아니지. 전자수. 즉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뭐가 틀리다? 물리적 성질이 질량수가 다르니까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지. 양성자수 같으니까 뭐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지. 중성자수가 틀려. 즉 몸무게가 틀려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다 있다 했어. 수소도 11이 있고 12가 있고 13이 있어. 이해됐어? 근데 야 원자 번호 1번이지. 수소는 양성자수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질량수가 다른 거야.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얘들은 자 양성자수는 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중성자수가 다르지. 질량수가 다르면서. 맞고 근데 주원소가 있어. 얘가 99.9%. 그 다음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어. 헬륨 2에 3이 있고 헬륨 2에 4가 있어. 그럼 보자. 얘들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수 같지. 양성자수는 같으니까 어떻게 돼?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지금? 질량수가 다르죠. 2 플러스 1이고 2 플러스 1이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동위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주원소는 얘야. 근데 이제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원자량을 구해요.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은 뭐냐? 의미가 이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전제 비율을 모르는 거야. 자연계의 전자는 전제 비율을 모르네. 그래가지고 얘도 거의 대부분은 원자량이 어떻게 나온다? 얘가 합은 다 해보면 1.00은 얼마 나와? 그러면 0. 얼마는 0. 얼마 떨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의 질량수가 같단 말이야. 근데 애매가 되는 게 있어. 거의 똑같아. 봐. 여기다 봐봐. 옆에 보충제도 봐. 평균 원자량은 같은 원소라도 양성대수는 같지만 중성대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주기율표에서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의 존재비를 이용하여 구한 평균 원자량이 표시되어 있다. 탄소도 6의 12가 있고 6의 13이 있어. 근데 이때 6의 12는 원자량이 10이고 98.93%, 거의 99% 가깝지. 그리고 13이 13.003인데 원자량이 1.07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12.01인 거야. 계산해 보니까 0.1은 떨궈버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평균 원자량을 보더라도 거의 원자량하고 질량수가 같아. 근데 누구만 예외야? 염소가 예외야. 염소는 봐라, 17에 35야. 그리고 17의 동위원소가 37이 있어. 존재 비율이 75%하고 25%야. 지금까지 1%도 안 되다가 25%지. 얘를 무시 못하는 거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은 자 100분의 35 곱하기 75%, 37 곱하기 25%였어. 그러면 35.5가 나오는 거야. 0.5는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무시를 못해.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35가 안 돼. 이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애외예요. 거의 원자량하고 질량수하고 어떻다? 같은데 얘만 애외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라. 수소도 자 평균 여러 가지 원소의 평균 원자량 봐봐. 수소 1이지, 탄소 10이지, 질소 14지, 산소 16이지, 나트륨 23이란 말이야. 근데 염소만 얼마야? 35점. 그렇지. 얘만 애야. 원래 원자량은 뭐하고 같다? 질량수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얘만 애외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안 됐니? 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또. 해보면 이제 우리가 또 뭘 보냐, 이제 분자량을 보자 이제. 분자량도 실제 질량이 아니야. 실제 질량 아니야. 뭐야? 상대적인 질량이다 이거.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보면, 자 봐라. 첫 번째 보면 분자량은 뭐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의 합이 되는 거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 되는 거야. 합이 봐라. 합이 뭐야? 예를 들어보자. 야, H2O가 있어. 원자량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알아놓으면 편해. 근데 다 준다. 시험 문제 다 준다. 안 주면 교육청에다 신고해. 그러면 그 문제 무효되니까. 봐라. 야, 1인 놈이 수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리고 16인 놈이 1개가 있지. 그러니까 원자량이 합이 얼마야? 18이야. 그래서 분자량이 18이 되는 거야. 물 분자량은. 암모니아 봐라.
자, 1 곱하기 14야. 플러스 1 곱하기 3이야. 그럼 얼마야? 합이 17이야.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입니다. CO2는 1 곱하기 12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44가 될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뭐가 있냐 또 화학식량이 있어. 자, 분자로 공유결합이 아닌 놈들,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놈은 분자량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즉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 같은 원소가 반복되는 놈들은 화학식량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만약에 예를 들면 NaCl이야. NA가 얼마니? 23이지. N은 얼마야? 염소는 35.5라 했지. 화학식량이 얼마야? 58.5인 거야. 흑연이 있어. 흑연은 뭘로 돼 있어? 탄소로 돼 있지. 그럼 얘의 원자량은 화학식량은 12로 쓰면 돼. 탄소가 계속 반복돼 있잖아. 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11호만 쓰면 돼. 이해됐어? 자,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야. 그리고 염화나트륨 화학식량,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입자에 바로 화학식을 나타낸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루지. 따라서 나트륨의 원자량과 염소의 원자량을 더하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된다. 그리고 옆에 나와있지. 화학식량은 넓은 의미에서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용어다. 그 다음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이제 몰을 보자. 야, 몰 설명 안 들었지 학교에서? 몰이란 건 뭐다? 몰은 뭐다? 몰은 봐라. 우리가 몰은 뭐냐면 자, 몰이란 건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야. 자, 화학에서 쓰는 입자가 뭐가 있나? 원자, 분자, 이온 등이 있다. 근데 화학에서 쓰는 입자는 이렇게 작은 놈밖에 없어. 자, 근데 네가 봐라. 저기 과일 가게 가라. 갖고 아저씨한테 과일 수박 한 덩이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주지. 네, 고맙습니다 하고 주지. 그리고 참외 5개 주세요. 아저씨가 고맙습니다 하고 주지. 근데 방울토마토 2개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가이 새끼야 재수없어. 그러니까 작은 놈은 개수로 안 팔아. 묶음 단위 반바구니 아니면 1kg, 2kg 뭐 이렇게 판단 말이야. 쌀 가게 갖고 아저씨한테 쌀 25,464개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가이 새끼야 그래버리지. 그러니까 더 작은 놈들은 진짜 묶음 단위가 필요해. 한 대 몇 킬로, 10kg, 5kg, 10kg 팔잖아. 근데 이것보다 훨씬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니, 분자니, 이온 등도 당연히 뭐가 필요해? 묶음 단위가 필요해. 즉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몰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 단위가 뭐다? 묶음 단위가 뭐야?
몰인 거야. 이해됐어?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야.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묶음 단위가 필요한데 이게 단위가 몰 또는 뭐야? 그거잖아. 몰이라고 쓰면 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1몰의 개수가 얼마냐? 1몰의 개수가 얼마야? 1몰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야. 이걸 표현할 때 무슨 수라고 해? 이걸. 그렇지. 넘버 아보가드로야. 아보가드 수야.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숫자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원이 있어. 그러면 나는 우주 캐부자야. 저기 누구냐? 만수르는 잽이 안 돼. 여기 있는 돈, 지구에 있는 돈 다 합해봤자 내가 그런데 602회야, 2회.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걸 100원짜리 동전을 붙였을 때 표면에다, 지구 표면에다 붙이지. 그러면 70kg까지 올라간대. 그리고 이 1000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한 장씩 깔았대. 이어서 깔았대.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까지 간대. 그리고 야, 사하라 사막을 2.5m 파고 들어간대. 거기 있는 모래야 알수 돼.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2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있는 기체 분자수예요. 기체 분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 그 안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602 곱하기 10의 21승 나오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나오고 똑같은 거지. 봐봐. 네가 말한 602 곱하기 10의 21승이나 얘를 그냥 6.02로 바꾸고 10의 제곱이 붙지. 이걸 곱하면 602가 되잖아. 같은 거 나오는데 왜 저렇게 안 하고 얘처럼? 이게 편하지. 다 쓰는 건 이걸로 쓰면 많이 써. 그러니까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 네가 편리한 대로 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리고 이제 보자. 몰과 입자수의 관계 보자. 이제 몰과 입자수의 관계 보자. 두 번째 몰과 입자수의 관계 보자. 몰과 입자수는 선생님 말했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것도 중요한 거야.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입자 1몰에는 그 입자가 몇 개 있다?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존재한다. 야, 산소 원자건 물 분자건 종류에 상관없어. 야, 이게 1몰이 있으면 이 산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고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원자건 분자건 이온이건 모든 입자 1몰에는 그 입자가 몇 개가 있다? 모든 입자 1몰에는 그 입자가 몇 개가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라. 원자를 짜볼게.
자, 일몰은 원자가 일몰이 있다는 건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있다는 거지. 또 분자가 일몰이 있대.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온이 6.02 곱하기 이게 23승계에 이온이 있다는 거야. 일몰이 있다는 거야. 일몰이.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자, 탄소 원자가 일몰이 있다. 그러면 탄소 원자가 몇 개인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해됐지? 그리고 수소 원자가 0.5몰 있대.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수소 원자가 0.5 곱하기 얼마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분자가 만약에 물 분자가 H2가 1몰이 있다. 그러면 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산소 분자가 0.1몰이 있대. 그러면 산소 분자가 0.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바꿔보면 6.02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칼륨 이온이 1몰 있대. 얼마가 있는 거야? 칼륨 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염화 이온이 2몰이 있대. 그러면 얘는 염화 이온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자건 분자건 이온이건 모든 입자 일몰에는 그 입자가 몇 개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물질의 양을 알면 모를 알면 이게 시험에 엄청 들어가거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몰수도 알 수 있다. 입자의 양. 알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무슨 말이냐? 야, 예를 들어볼게. 이거야. 자,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자,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따라서
이 원자수는 분자의 수 곱하기 그 분자가 원자수를 곱해줘야 돼. 이 말이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쉽다. 봐봐. 야, CO2가 1몰이 있대. 이 말은 뭐야? CO2 분자가 얼마가 있다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분자가 1몰이 있지. 근데 이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몇 몰이다? 분자수가 몇 몰이야? 1몰이지. 근데 얘가 탄소 분자를 몇 개 구성해? 탄소가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몇 개 있어? 아니 탄소는 탄소 원자가 한 개 있지.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가 있는 거야. 근데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지. 1몰에 두 개가 있으면 전체 산소 원자 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이 분자를 구성하면. 그렇지. 1몰이 있는데 얘는 탄소 분자를 구성할 때 두 개가 구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몰이 있다는 거야? 2몰. 봐라. 분자의 몰수에다가 뭘 곱해준다? 분자당 각 원자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각 원자의 원자의 몰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얘가 이산화탄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봐봐. 자,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야, H2O가 3몰이 있다. 분자가 3몰이 있는 거지. 분자가 3몰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분자가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수소 원자의 원자수는 뭐야? 그럼 야, 얘 몇 몰이야? 분자의 몰수가. 분자의 수가 몇 몰이야? 3몰이잖아, 여기는. 3몰이잖아. 3몰인데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몇 개 있어? 한 분자당 2개. 그럼 전체는 몇 개야? 그렇지. 이해됐지 이제? 분자수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그렇지. 원자수를 곱해주면 그 해당 원자의 원자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 말이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개가 있는 거야? 야, 3몰에 물 한 분자당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 몇 몰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 이제 몰과 질량의 관계 보자. 이제 첫 번째. 근데 봐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봐라. 뭐가 있냐면 자, 자 봐봐. 이제 몰과 지금 입자수의 관계를 봤지. 그러면 보자. 몰과 입자수의 관계를 봤다 지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야 보면 뭘 해보냐면 이제 3번, 4번 몰과 입자수의 관계 볼게 선생님. 몰과 입자수의 관계 볼게. 근데 예를 들어서 CO2가 CO2 분자가 3.01 곱하기
몇 개 있냐면 10에 22승계가 있다. 몇 몰이냐 물어봤어. 그러면 1몰이 몇 개야?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근데 지금 3.01 곱하기 10의 22승계의 몰수로 물어봤잖아. 몰수는 몰라. x로만. 근데 몇 개가 있어? 입자가. 3.01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x는 따라서 x는 얼마나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잘 봐, 이 자식아. 3.01 곱하기 10의 22승이잖아. 23승분의 22승이야. 20분의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1이고, 얘는 10이 나오니까 20분의 1몰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있다? 20분의 1몰이 있는 거야. 분자는. 이산화탄소 분자는. 근데 따라서 탄소 원자는 몇 몰이냐고 물어봐. 분자의 몰수에다가 뭘 곱해줘?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곱해주지. 20분의 1몰이야. 이해됐지? 산소 원자수는? 그렇지! 이제 네가 이제 개념을 좀 터득한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몰과 입자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몰과 입자수의 관계는 따라서 5번은 몰수는 몰수를 구하려면 수는 수로 나눠줘야 돼. 근데 밑에 분모는 1몰의 입자수가 돼야 돼. 1몰의 입자수. 분의 그 물질의 입자수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몰수는 입자수하고 1몰의 입자수가 아보가수지. 아보가수분의 뭘로 나눠준다? 그 물질의 입자수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자, 첫 번째 입자수로 몰수를 구하는 거 해봤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몰과 질량의 관계 해보자. 몰과 질량의 관계 보자. 자, 봐라. 두 번째 몰과 질량의 관계 보자. 몰과 질량의 관계에서 몰 질량이 있어. 몰 질량. 몰 질량은 뭐냐? 이거야.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이 몰 질량입니다. 몰 질량은 뭐라고?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이 몰 질량입니다. 즉 봐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이니까 단위는 뭘로 나타나? 단위는 어떻게 나타나? 그램 퍼 몰로 나타나. 근데 원래는 화학 식량에 그램 퍼 몰 붙인 값. 이제 몰 질량은 원래는 1몰의 질량이 뭐가 되냐? 화학 식량에다가 그람수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몰로 나눠줍니다. 뭐라고? 원래는 1몰의 질량이 뭐하고 같다? 1몰의 질량이 뭐하고 같다? 화학 식량에다가 뭘 붙여준다? 그램 퍼 몰을 붙여줍니다. 1몰의 질량. 어떤 1몰의 질량은? 이게 만약에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1몰기가 있어.
그럼 걔의 질량은 12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여주면 돼. 이게 몰 질량이야. 봐봐. 해볼게. 해볼게, 선생님이. 자, 봐라. 자, 따라서. 자, 1몰의 질량은 뭐라고? 화학식량에다가 뭐 붙여주면 된다? 그램 퍼 몰을 붙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1몰의 질량이야. 즉,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인다? 그램 퍼 몰을 붙여주면 돼. 즉, 봐라. 야, 탄소 원자의 원자 1몰의 질량. 원자량 얼마야? 12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여줍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뭐냐? 만약에 수소 원자가 있었어. 수소 원자 아이씨 이렇게 쓰면 안 돼. 헷갈리니까. 이게 낫지?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나왔어. 그러면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되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 만약에 자 H2O 분자 1몰의 질량 물어봤어. 분자량 얼마야? 18이지. 18에다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돼. 즉 얘들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인 거지. 얘들은 뭐야? 또 O2 분자가 있다. 1몰이 16이니까 32에다가 분자량 32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입니다. 얘는 분자량에다가 뭘 붙인 거야? 그램 퍼 몰을 붙인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리고 봐라. NaCl이 있었어. NaCl이 1몰이 있대. 1몰의 질량을 물었어. 그러면 얘 화학식량이 얼마야? 58이지. 58.5지. 그러니까 58.5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때 봐라.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 자,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 몰과 질량으로 몰을 구할 수 있어. 질량의 관계. 뭘 구하냐면, 자,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볼게. 이산화탄소가 22g 있다. 22g 있다. 그러면 얘는 몇 몰이냐 물어봤어. 선생님 비례식 이용해야 되겠지. 비례식 이용하면 1몰이 원래 얼마였어? 44. 응? 44? 44였지. g이었지. 근데 지금 x몰이야. 그리고 뭐가 돼? 20. 그렇지. 22g.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2분의 응? 2분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x는 이렇게 돼갖고 2분의 1몰이 되는 거지. 응?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고로 물질의 몰수는 자 뭘로 나누죠? 따라서 네 번째 뭘로 나누죠? 몰수는 어떻게 돼?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몰수는 어떻게 됐어? 자, 질량은
질량으로 나눠져야 돼. 자, 1몰의 질량으로 그 물질의 질량을 나와. 무조건 부모는 1몰의 부피, 1몰의 질량, 1몰의 입자수여야 돼. 근데 따라서 몰수 1몰의 질량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몰 질량이라고 그러지. 몰 질량 그람 프로 몰 분해. 그 물질의 질량 그람을 나눠주면 몰수가 나옵니다. 이해되니?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문제 풀어와. 그거 사가지고 빨리. 책 사진 찍어 갈게요. 사진 찍어 갈게요. 사진? 간단하게 기출필이잖아. 이 또개야. 여기 있잖아. 오늘 배운 거 이해했어? 안 했어? 완벽히 이해했지? 교사에 맞는 거. 아니, 교사형이라고 붙여진 거지. 답지가 있는